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거울 속의 낯선 대감. 옛날 옛적 강물이 흐르고 들판이 넓게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아주 크고 넓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대감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는 높으신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대감님은 나이가 지긋하고 덩치도 컸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지요. 바로 아주 심한 건망증이었어요. 어느 봄날 대감님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대감님의 아내, 즉 대감마님이 남편에게 당부했어요. 여보, 이번에 한양에 가시는 김에 빗 하나만 꼭 사오세요. 이참에 새로 바꾸고 싶어요. 대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빗이라니? 그게 뭐요? 대감마님은 기가 막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당신 참 머리 빗는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거. 마침 창밖엔 반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대감마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딱 저 달처럼 생긴 거예요. 머리를 정리할 때 쓰는 물건이라니까요. 대감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하, 저 달처럼 생긴 물건. 잘 알았소. 꼭 사오리다. 그리하여 다음날 대감님은 상복처럼 검은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따라 말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장장 사흘을 달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높은 건물, 북적이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점들, 색색의 옷을 입은 상인들까지. 대감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양 구경에 푹 빠졌지요. 그리고 건망증 많은 대감님은 그만 아내가 부탁한 빚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흘을 더 보내고 나서야 대감님은 갑자기 밤하늘을 올려보다가 반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저 반달처럼 생긴 걸 사오라 했는데 이거 뭐였더라?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엔 반달이 아닌 둥그런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대감님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어요. 그래, 저렇게 둥그런 걸 사오면 되는 거지.
그리하여 대감님은 다음날 한양의 장터에서 둥그런 물건을 찾아다녔고 마침 한 상인이 반짝이는 거울을 팔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저 물건 이름이 뭐요? 이것이 바로 거울 위에다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지요. 대감님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오, 둥글고 반질반질하니 딱 그 반달 같군. 이거면 아내도 좋아하겠지. 그리하여 대감님은 커다란 거울을 하나 사서 천으로 꼭꼭 싸고 조심조심 짐에 실어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대감님이 집에 도착했어요. 마님은 반가운 얼굴로 대감님을 맞으며 말했지요. 여보, 빚은 사오셨어요? 대감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짐 속에서 거울을 꺼내 들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부탁한 반달처럼 생긴 물건 바로 여기 있소.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울을 받아들고는 천을 풀었어요. 순간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지요. 어머머머, 이게 뭐야? 여보, 이 여자 누구야? 마님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소리쳤어요. 거울이라는 물건을 처음 본 마님은 거울 속에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지요. 내가 이 여자를 몰라보겠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새 첩이야. 여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가 그리 소란이냐?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이 울면서 말했지요. 어머니, 이 양반이 한양에서 새 여자를 사왔어요.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망측한, 어디서 이런 늙은 할멈을 들여왔단 말이냐. 곧이어 시아버지도 방으로 들어와 말했지요. 시끄럽게 뭔 난리요. 그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이번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누구요? 아버지, 어찌리 갑자기 우리 집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리하여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대감마님은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고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대감님은 도통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결국 대감 가족은 이 일을 사또에게 해결해 달라며
고을 관하로 향했어요. 사또는 엄중한 표정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다른 고을 사또가 우리 고을에 와 있다니. 이 무슨 무례인가? 그 말에 서리가 내린 듯 고요해진 관아 안. 하지만 잠시 뒤 사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허허,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내 얼굴이 아닌가. 순간 사또는 얼굴이 붉어지며 멋쩍게 웃었어요. 그는 얼굴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물건, 얼굴을 비추는 도구였구먼. 아주 신기하군. 그리하여 사또는 대감 가족을 타일렀어요. 대감, 그대의 잘못은 크지 않소. 하지만 건망증이 심하니 다음부턴 더 신중히 행동하시오. 그리고 이 거울이란 물건은 속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도구일 뿐이요. 사또는 거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모두가 직접 확인하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하나 둘 거울을 들여다보며 깔깔 웃었어요. 우와, 나다. 내 얼굴이 저 안에 있네. 이거 정말 신기하네. 그리하여 대감 가족은 한바탕 소란을 겪고 나서야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마님은 새첩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늙은 할멈도 시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대감님은 아내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젠 빚이 어떤 건지 확실히 배웠으니 다음엔 꼭 맞는 걸로 사오리다.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거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이 되었고 대감님의 건망증은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어 사람들을 웃게 했답니다. 다자구 할머니와 산신. 옛날 옛적 충청도 단양에는 중령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곳은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개였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나 물건을 팔러 가는 행상인들은 이 고개를 자주 지났어요. 하지만 그만큼 도적들도 많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자주 벌어졌답니다. 조정에서는 도적을 잡기 위해 여러 번 병사들을 보냈지만 도적들은 산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도망치거나 미리 숨어버려서 잡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도적들은 충청도에서 조정에 올리는 귀한 특산품마저 빼앗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군 앞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관군 대장은 이들이 왜 왔는지 물었지요. 제가 도적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지요. 제가 동굴 앞에서 더 자구야 라고 외치면 그때는 도적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는 뜻이고 다 자구야 라고 외치면 도적들이 모두 방심한 때입니다. 그때를 틈타 습격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신기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믿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중령산을 올랐어요. 깊은 산속 도적들이 사는 동굴 앞에 이르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슬피 울며 외쳤어요. 다 자구야, 더 자구야, 어디 있느냐, 내 자식들아. 소란스러운 소리에 도적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한 도적 두목이 물었지요. 할멈,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이고 제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 다자구, 작은 아들은 더자구라 불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답니다. 도적들은 할머니가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여긴 그런 이름 가진 자들은 없지만 불쌍하니 우리 식모이를 도우며 지내게나. 그리하여 할머니와 손녀는 도적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도 도우며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도적들이 방심하지 않는지 날마다 관찰하며 틈틈이 더 자구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적 두목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도적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하루 종일 떠들썩했어요. 보초를 서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취해 있었지요. 그때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동굴 입구로 나가 외쳤어요. 다 자구야, 다 자구야, 들리느냐? 이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관군들은 재빠르게 동굴을 덮쳤어요. 정신없는 도적들은 순식간에 붙잡혔고 그동안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도 크게 기뻐했답니다. 관군 대장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도적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와 손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지요. 얼마 후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그 할머니 어쩐지 보통 분이 아니셨다니깐요. 혹시 산신령이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중령 근처의 산에서 나무꾼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말했어요.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 이 산을 해치지 말고 조심하거라. 이 이야기가 조정까지 전해지자 왕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산을 지켜준 산신께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중령산 자락에 사당을 세우고 산신을 그린 그림도 남기도록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며 산신령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여겼어요. 그 뒤로 중령에서는 도적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다자구 할머니와 손녀는 전설 속 인물이 되었고 지금도 중령을 지나는 이들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고 해요. 떡보 총각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푸르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던 조선의 어느 마을에 떡을 너무도 좋아해 사람들 사이에 떡보라 불리는 뱃사공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은 애꾸 눈에 얼근 곰보 얼굴, 또래보다도 훨씬 덩치도 커서 첫인상은 무서워 보였지만 알고 보면 속정 깊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지요. 오늘도 떡 냄새만 맡다 하루가 다 갔구먼. 총각은 매일같이 뱃길에서 힘겹게 일하며 살았어요. 떡을 워낙 좋아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자주 먹지는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떡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떡보는 꿋꿋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소식이 나라 안에 퍼졌어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조선과 지혜 겨루기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번에 지면 조선이 머리 나쁜 나라로 알려질 거야. 왕은 걱정이 많았어요. 지혜로운 선비들을 불러 모았지만 다들 나서길 두려워했어요. 중국 사신과 겨루다 지면 나라 망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왕은 온 나라에 방을 내걸었지요.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를 할 사람을 찾는다. 이기면 벼슬을 주고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소식을 들은 떡보는 눈을 번뜩였어요. 지혜 겨루기를 이기면 떡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먼. 내가 한번 나서야지. 왕 앞에 선 떡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소인이 사신과 겨루겠습니다. 대신 이기면 떡을 매일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허허허, 너 같은 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 나라 명예가 걸린 일이라 하였거늘. 하지만 떡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혜란 건 외모나 배움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떡보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단 경고했지요. 지면 너의 목숨은 책임질 수 없다. 그깟 목숨보다 떡이 더 중요하옵니다. 떡을 많이 준비해 두시옵소서. 마침내 지혜 겨루기 날 떡보는 왕이 준비해준 네모난 떡 5개를 꿀꺽꿀꺽 먹었어요. 배가 차야 머리가 돌아가지. 강 한가운데 배에서 떡보와 사시는 마주 앉았어요. 사시는 떡보를 보더니 조롱조롱 말했어요. 한쪽 눈은 어디 두고 왔는가? 새가 쪼았나 보군. 떡보는 이를 꾹 참다가 사신의 입이 비뚤어진 걸 보고 말했지요. 바람이 심했나 봅니다. 사신의 입이 휘었군요. 사신은 당황했어요. 이 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이어 사신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하늘의 이치를 아는가? 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떡보는 이 양반이 내가 먹은 떡이 둥근 떡이었는지 묻는군 하고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난 네모난 떡을 먹었다네. 사신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더니 천원지방을 아는구나. 이번엔 사신이 손가락 3개를 폈어요.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었어요. 떡보는 3개 먹었냐고 묻나 보네 하고 5 손가락을 활짝 폈지요. 나는 5개 먹었소. 사신은 놀라며 생각했어요. 삼강뿐 아니라 오륜도 아는구나. 마지막으로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염제 신농을 아느냐는 뜻이었지요. 떡보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란 말이지 하며 배를 두드렸어요. 암요, 배가 부르면 최고지요. 사신은 또 놀랐어요. 포키까지 아는 자라니 조선의 촌사람도 이럴진데 학자들은 어떨꼬. 결국 사신은
지혜 겨루기를 그만두고 조선은 훌륭한 나라라며 돌아갔어요.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걱정하던 떡보가 사신을 이기고 돌아오자 백성들도 함께 외쳤어요. 떡보 만세! 떡보 만세! 왕은 떡보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물었어요. 무엇을 제일 원하는가? 떡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매일 떡 3그릇이요. 그리하여 떡보는 나라를 구한 지혜로운 인물이 되었고 매일 정성껏 지은 떡을 배불리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새 신랑의 제주. 옛날 옛적 커다란 부잣집에 예쁘고 마음씨 고운 외동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온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외동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그 외동딸이 어느덧 홍기가 찾아 부잣집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할까? 왜냐하면 정혼자 후보가 3명이었는데 셋 다 훤칠하고 인품도 훌륭한 데다 지혜롭기까지 했거든요. 누굴 골라도 아깝고 누굴 떨어뜨리자니 가엾고 아버지 마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흔들렸어요. 이런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된 외동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고르겠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셋 다 지금 당장은 저를 얻을 수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각자의 재주를 닦고 오도록 해요. 그 뒤에 돌아와 제가 누구를 고를지 정하겠어요. 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길을 떠났어요. 첫째 청년은 깊은 산속에서 망원경을 만드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말했지요. 내 망원경은 하늘 끝 별도 바다 건너 나라의 사람도 다 볼 수 있지.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3년 동안 망원경 기술을 배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련했어요. 마침내 세상 끝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망원경을 만들었답니다. 둘째 청년은 먼 사막의 마을에서 색색의 실로 담요를 짜는 장인을 만났어요. 장인은 말했어요. 이 담요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신비한 물건이지. 청년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기술을 배워 제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군요. 그는 담요 짜는 법을 배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3년 뒤엔 단숨에 하늘도 날아갈 수 있는 오색 담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청년은 푸른 들판의 농부를 따라 사과밭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말했지요. 이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란다. 잘 가꾼 황금 사과는 사람의 병도 고치는 힘이 있단다. 청년은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사과를 돌봤어요. 가뭄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견디며 노력했지요. 3년이 지나자 그는 단단하고 향긋한 황금 사과를 키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새 청년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서로의 물건과 기술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만원경 청년이 하늘을 향해 만원경을 들이대더니 소리쳤어요. 큰일이오. 낭자가 병들어 누워 계시오. 숨이 곧 멎을 지경이라오. 세 사람은 놀라 벌떡 일어났고 담요 청년이 담요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서 타시오. 이 담요라면 한순간에 낭자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소. 청년들은 순식간에 담요에 올라타고 바람처럼 부잣집으로 날아갔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외동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는 약하고 손발은 얼음장 같았지요. 그때 사과 청년이 품에서 황금 사과를 꺼내 즙을 짜서 낭자의 입에 부었어요. 잠시 후 외동딸의 눈이 스르르 떠졌어요. 어머, 여러분이 저를 구했군요. 고맙습니다. 새 청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지요. 만원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것이고 담요가 없었다면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사과가 없었다면 낭자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오. 서로가 서로의 공을 칭찬하며 웃었지만 다시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과연 누가 정원자가 되어야 할까? 며칠 뒤 몸을 회복한 외동딸이 새 청년을 불렀어요. 세 분 모두 저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정혼자를 고르기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먼저 망원경 청년에게 물었어요. 도령의 망원경은 아직 쓰실 수 있나요? 청년은 망원경을 꺼내며 말했어요. 네, 멀쩡합니다. 여전히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 청년에게 물었어요. 도령의 담요는요? 청년도 담요를 들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언제든 다시 날아갈 수 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과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령의 황금 사과는요? 청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 사과는 낭자를 살리기 위해 전부 써버렸지요. 즙을 내느라 지금은 남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자 외동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 물음에 정답은 없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 계시네요. 저는 그분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세 청년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청년도 아쉬운 마음보다 친구가 해낸 따뜻한 선택에 기뻐했지요. 그런데 외동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친구 2명도 혼기가 찼답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저도 친구들도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새 쌍의 혼례가 열렸어요. 세 청년은 각자 자신의 기술과 마음을 살려 세상 사람들을 도왔고 웃음이 가득한 마을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